장인어른, 이게 다 뭡니까? 가구랑 살림살이가 다 어디 갔냐고요? 도둑이라도 든 거예요? 도둑? 아니, 주인인 내가 치웠다. 이 집 너희 여행 간 사이에서 팔았다. 일주일간의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 하지만 현관문을 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텅 빈 거실과 이삿짐 센터의 흔적뿐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71세 만호 씨는 왜 딸과 사위가 여행을 떠난 사이 20억짜리 아파트를 몰래 팔아치운 걸까요? 가족들이 크루즈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때 아버지는 요양원 전단지 찢어버리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띠리릭.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이 현관의 정적을 깼어요. 곧이어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함께 바퀴 구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죠. 일주일 만에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딸 지연이와 사위 윤서방, 그리고 손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남쪽 나라의 햇볕을 받아 검게 그을려 있었고 양손에는 면세점 쇼핑백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어요. 아이고 아버지, 저희 왔어요. 집 잘 지키고 계셨더? 신발을 벗으며 들어오던 사위 윤서방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현관 너머 거실 풍경을 마주한 순간 사위가 들고 있던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 손잡이를 턱 하고 놓아버렸거든요. 거실에는 TV도 소파도 없었습니다. 대신 누런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긴 이삿짐 상자만 천장까지 닿을 듯 위태롭게 쌓여 있었죠. 바닥에는 먼지 뭉치가 굴러다니고 벽에는 액자를 떼어낸 자국만 휑하니 남아 있었어요. 윤서방이 잔뜩 구겨진 얼굴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쳤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다 뭡니까? 도대체 집구석을 왜 이 꼴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상자 더미 뒤편 낚시 의자 하나에 위태롭게 앉아있던 최만호 씨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낡아서 너덜거리는 무릎 보호대를 찬 다리가 두둑 소리를 내며 펴졌죠. 만호 씨는 사위의 짜증 섞인 눈빛을 피하지 않고 건조하게 대꾸했습니다. 왔냐? 나 내일 이사 간다. 네, 이사라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팔았다. 만호 씨의 짧은 대답에 딸 지연이의 손에서 명품 가방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만호 씨의 기억은 이 모든 사단이 나기 전인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개월 전 만호 씨의 하루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새벽 4시 낡은 자명종 소리에 눈을 뜨면 곧바로 아파트 단지 경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산더미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했죠. 오전 근무가 끝나면 쉴 틈도 없이 인근 물류센터로 향했어요. 7순이 넘은 나이에 택배 상하차라니 젊은 사람들도 혀를 내두르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어르신, 허리 조심하세요. 그러다 큰일 나요. 반장이 소리쳤지만 만호 씨는 무거운 쌀포대를 묵묵히 어깨에 맸어요. 땀방울이 눈을 찔러도 닦을 새가 없었죠. 이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손주들 영어 유치원비와 딸내 생활비로 들어갔으니까요.
녹초가 되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저녁 8시. 거실 풍경은 만호 씨의 노동 현장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딸 지연이가 먹다 남은 치킨 상자를 식탁으로 쓱 밀며 말했어요. 아빠 오셨어요? 식탁에 치킨 남겨뒀으니까 드세요. 애들 씻겨야 해서 정신이 없네. 지연이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식은 치킨 2조각을 씹으며 만호 씨가 부어오른 무릎을 주무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사위 윤서방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식탁에 앉은 만호 씨의 귀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야, 김 부장. 그래, 내가 말한 그 아파트야. 이번에 재건축 추진 주민 설명회 안내문 붙은 거 봤지? 윤서방은 발가락을 까닥거리며 과일을 집어먹었어요. 여기가 재건축만 확정되면 그야말로 로또라니까? 장인어른? 아이고, 걱정 마. 명의만 그 노인네 거지. 실소유주가 누구겠냐? 어차피 우리 지연이랑 나한테 증여될 거 아니야. 나중에 세금 좀 내더라도 자산 가치가 몇 배인데. 명의만 노인네 것.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만호 씨가 쥐고 있던 젓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사위는 장인이 바로 뒤에서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안중에도 없다는 듯 껄껄거리며 말을 이었죠. 아버님은 그냥 집 지키는 관리인이지 뭐. 돌아가시기 전에 도장만 잘 받아두면 돼. 만호 씨는 입안에 든 치킨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꽉 막힌 듯 턱 막혀왔죠.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붉은색 재건축 설명회 전단지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경고장처럼 보였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가족을 부양해왔지만 정작 이 집안에서 만호 씨는 투명인간, 아니 그저 미래의 유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어요. 물류센터 야간 작업이 평소보다 늦게 끝나는 바람에 막차를 놓친 만호 씨는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아파트 단지 입구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인공관절 수술을 미루고 있는 왼쪽 무릎에서 삐그덕 소리가 날 때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야옹야옹. 단지 내 분리수거장 구석, 젖은 박스더미 틈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만호 씨가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 불빛을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빗물에 흠뻑 젖어 털이 볼품없이 뭉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파들파들 떨고 있었죠. 한쪽 눈은 눈곱으로 딱 붙어 뜨지도 못하고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난 녀석이었습니다. 만호 씨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빗물에 젖어 초라하게 떨고 있는 그 작은 생명이 마치 가족들에게 명의만 뺏기고 껍데기만 남은 자신의 처지처럼 보였거든요. 너도 갈 곳이 없구나. 만호 씨는 주저없이 쓰고 있던 우산을 접어 고양이 위에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작업 조끼를 벗어 녀석을 감쌌죠. 차가운 빗방울이 만호 씨의 굽은 등과 희끗한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그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뛸 듯이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최 씨. 이 빗속에 우산도 없이 뭐 하는 거야? 경비실 옆 정자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동네 터줏대감이자 만호 씨의 오랜 초등학교 동창 이광자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꽃무늬 우산을 받쳐들고 혀를 차며 뛰어왔죠. 아니, 이 꼴이 뭐야?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선 품에
그건 또 뭐고? 버려진 놈이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만호 씨가 멋쩍게 웃으며 품 안의 고양이를 보여주자 광자는 한숨을 푹 쉬며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만호 씨의 젖은 얼굴을 벅벅 닦아주었습니다. 어이구, 이 화상아.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만 하더니 이제는 짐승 뒤치다꺼리까지 하려고? 자네 무릎이나 좀 챙겨. 광자는 투덜거리면서도 가방에서 따뜻한 두유 한 팩을 꺼내 만호 씨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부동산 전단지 한 장을 꺼내 만호 씨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이거나 봐.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강원도 호수 마을에 나온 금매물이야. 전단지 속에는 푸른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자그마한 촌집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마당에 텃밭이 있고 뒤로는 산이 감싸안은 평온한 집이었죠. 최 씨, 너 평생 가족들 밥상만 차렸잖아. 딸내미 대학 보낸다고 야근하고 사위 사업 돕는다고 퇴직금 깨고 손주들 봐준다고 등골 휘고 그러다 남은 게 뭐야? 덜그럭거리는 무릎짝 하나 아니야? 광자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만호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못을 박듯 말했어요. 이번엔 내 밥상 차려. 남 눈치 보지 말고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내 집 말이야. 집주인하고 통화해 봤는데 내가 가진 아파트 보증금 빼면 딱 떨어져. 잔금도 빨리 치르면 깎아준단다. 만호 씨는 젖은 손으로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빗물에 번진 잉크 냄새 사이로 왠지 모를 흙내음이 나는 것 같았어요. 품속의 고양이가 만호 씨의 체온에 안도했는지 골골 소리를 내며 가슴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만호 씨의 머릿속에 기시감이 스쳤습니다. 3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땅을 팔아 서울로 올라올 때 느꼈던 그 떨림. 그때는 가족을 위해 땅을 팔았지만 이번엔 나를 위해 집을 사야 한다는 강렬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죠. 이 녀석 이름은 복덩이다. 만호 씨가 뜬금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뭐? 고양이 이름? 그래. 이 녀석이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그리고 광자, 너 그 집 주인한테 전화 좀 넣어줘라. 내일 내려가 보겠다고. 광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만호 씨의 등을 짝 소리나게 내리쳤어요. 그래, 그렇게 나와야 최만호지. 잘 생각했다. 아주 잘 생각했어.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졌지만 만호 씨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는 따뜻한 생명이 숨쉬고 있었고 주머니 속 전단지는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티켓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만호 씨는 가족들 몰래 베란다 구석에 복덩이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인감도장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장 끝에 묻은 붉은 인주가 마치 경고등처럼 번들거렸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만호 씨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정이 그리고 복덩이와의 만남이 일주일 뒤 가족들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날은 유난히 습도가 높은 날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이 끈적거려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쩍쩍 달라붙는 소리가 났었죠. 만호 씨는 사위 윤서방이 벗어 던진 와이셔츠와 손주들의 체육복을 세탁기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의 왼쪽 무릎에서는 심상치 않은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릎 관절 사이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서걱거리는 이물감이 며칠째 계속되던 참이었으니까요. 세탁기 버튼을 누르고 몸을 돌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두둑. 마른 장작이 부러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찢었습니다. 만호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이 허벅지를 타고 척추까지 치솟았고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베란다 타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죠. 빨래 바구니가 엎어지며 젖은 수건들이 만호 씨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뺨을 댄 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겨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식은 땀이 눈을 찔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119를 누를 정신조차 없이 본능적으로 딸 지연이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만호 씨의 귀에는 의사의 건조한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정형외과 의사는 벽에 걸린 엑스레이 사진을 지휘봉으로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아직 안 오셨습니까? 어르신이 직접 들으셔야겠네요. 여기 보시면 무릎 연골이 하나도 없습니다. 뼈랑 뼈가 그냥 맷돌처럼 갈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 정도면 진통제로 버틸 단계는 지났습니다. 당장 인공관절 수술하셔야 합니다. 수술? 그 두 글자가 주는 무게감에 만호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의사는 수술 날짜를 바로 잡자며 간호사를 불렀고 만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쥐었습니다.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으니까요. 아니, 알려야 한다기보다 겁이 났습니다. 칠순 노인이 혼자 수술대에 눕는다는 공포가 밀려왔거든요. 신호음이 한참을 간 뒤에야 딸 지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시끄럽게 섞여 들려왔습니다. 아빠,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하는데 왜요? 급한 일이에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급박했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호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물기 어린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에 왔다는 것, 무릎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 그리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요. 만호 씨는 내심 딸의 놀란 목소리를 기대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내가 지금 당장 갈게. 라는 말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대답은 만호 씨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수술이요? 그럼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는데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딸의 목소리 톤이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아니, 아빠. 당장 다음 주에 애들 방학이잖아요. 도윤이 학원 픽업은 누가 하고 민지 밥은 누가 챙겨요? 저랑 그이랑 둘 다 연차 다 써서 쉴 수도 없는데 꼭 지금 해야 돼요? 진통제 주사 맞고 좀 미루면 안 되나? 만호 씨는 쥐고 있던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릎뼈가 서로 갈려서 걷지도 못하는 아비의 고통보다 손주들의 학원 픽업과 밥 당번 공백이
더 큰 문제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수화기 너머로 사위 윤서방의 목소리도 작게 들려왔습니다. 장인어른 수술하신대? 아, 이 타이밍에 참 그럼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그거 다 돈인데. 만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래, 알았다. 내가 의사 선생한테 다시 물어보마. 라고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어진 전화기를 쥔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수술 동의서에는 만호 씨가 직접 서명했습니다. 보호자 란을 비워둔 채 본인 서명만 휘갈겨 쓴 종이는 처량해 보였습니다. 수술 당일 6인실 병동의 다른 침대 옆에는 모두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커튼 틈으로 과일을 깎아주는 며느리, 손을 잡아주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만호 씨의 침대 옆 보조의자에는 그가 벗어놓은 낡은 작업복과 텅 빈 물병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고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까지 만호 씨의 눈은 병실 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딸이나 사위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그는 차가운 수술실 천장 조명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퇴원은 예정보다 빨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재활 치료를 위해 2주 정도 더 입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만호 씨는 고집을 피워 일주일 만에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오는 딸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빨리 나와서 애들 봐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빠, 오늘 도윤이가 학원 늦어서 울고불고 난리였어. 집에 빨래가 산더미라 입을 옷이 없네 같은 하소연들이 그를 병원 침대에 눕혀두지 않았으니까요. 목발을 짚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는 퀴퀴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일주일치 설거지거리가 썩어가고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배달 음식 용기와 과자 부스러기가 굴러다녔습니다. 식탁 위에는 말라 비틀어진 김치 국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가족들은 만호 씨가 없는 일주일 동안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가전제품이 수리되어 돌아오길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아빠 오셨어요? 아유, 다행이다. 나 오늘 야근이라 늦는데 애들 저녁 좀 부탁해요. 냉동실에 볶음밥 있어요. 지연이는 현관에 들어선 만호 씨의 목발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화장대 앞에서 급하게 화장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오너라. 만호 씨는 목발을 한쪽 겨드랑이에 끼고 나머지 한 손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양말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수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인공관절이 자리를 잡지 못해 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목발 때문에 자세가 나오지 않아 짝다리를 짚어야 했습니다. 고무 장갑을 낄 새도 없이 맨손으로 기름진 프라이팬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이 손등을 때렸고 세제에 미끌거리는 감촉이 닿았습니다. 그릇을 하나 닦을 때마다 허리부터 다리까지 전기가 오르듯 찌릿한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정적 속의 그릇 씻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자다 깬 사위 윤서방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는 물 마시러 나온 듯 냉장고로 향하다가 싱크대 앞에서 식은 땀을 흘리며 설거지를 하는 장인을 발견했습니다. 장인어른 퇴원하셨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말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윤서방의 시선은 만호 씨의 무릎이 아닌 식탁 위에 놓인 택배 상자로 향했습니다. 근데 장인어른, 저 택배 어제 온 건데 아직 안 뜯으셨어요? 저거 제 골프채인데 확인 좀 해주시지. 그 순간 만호 씨가 쥐고 있던 유리컵이 미끌하며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파편 하나가 만호 씨의 발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윤서방은 인상을 확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조심 좀 하시지. 애들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사위는 만호 씨의 상처를 살피는 대신 바닥에 튄 유리 조각이 자신의 발에 닿을까봐 까치발을 들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치우는 건 나중에 하시고 애들 오기 전에 거실 좀 닦아주세요. 먼지가 너무 많아서 목이 칼칼하네.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사위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만호 씨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진 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발등에서 흐르는 피보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싱크대를 붙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단순히 몸이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가족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수술받은 다리를 질질 끌며 빗자루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흘린 피와 유리 조각을 스스로 쓸어 담으며 만호 씨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르게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러움이 아닌 조용한 분노의 시작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의 저녁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 자국이 마치 감옥의 창살처럼 도시의 불빛을 조각내고 있었죠. 만호 씨는 불 꺼진 안방 침대에 걸터 앉아 무릎 보호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은 진통제로 가라앉았지만 가슴 한가운데 뚫린 구멍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어떤 약으로도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낮게 들려왔고 딸 지연이와 사위 윤서방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방문 틈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무심히 넘겼을 소음이었겠지만 그날따라 만호 씨의 귀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유독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마치 성능 좋은 확성기를 댄 것처럼 말이죠. 여보, 이번에 그 요양원 말이야. 시설 진짜 괜찮더라. 내가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들러서 상담받고 왔거든. 윤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들리는 순간 만호 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울렸습니다. 시설? 지금 아빠 보내자는 거야?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재활도 다 안 끝났는데.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분노보다는 곤란함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내 말 들어봐. 당신도 힘들잖아. 아버님 무릎 때문에 거동도 불편하신데
우리가 언제까지 수발을 들어? 당신 회사 일도 바쁜데 아버님 밥 차려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는 거 솔직히 한계가 있잖아. 그리고 이번에 내가 알아본 곳은 그냥 요양원이 아니야. 실버타운 급이라고. 병원도 붙어 있고 프로그램도 좋아서 아버님도 친구 사귀시고 훨씬 편하실 거야. 사위의 목소리는 기름칠한 기계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논리 정연하고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렸죠. 만호 씨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가시려고 할까?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사신 분인데 우리랑 떨어지는 거 싫어하실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설득을 좀 해봐.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 부장이 그러는데 이번에 재건축 들어가면서 조합원 자격 정리할 때 실거주 요건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대. 아버님이 요양원 주소지로 전입하시면 우리가 이진명에 정리하기도 훨씬 수월해져. 나중에 세금 문제도 그렇고 당신 저번에 말한 그 신도시 빌라 갖고 싶다며? 아버님 문제만 잘 해결되면 그 빌라 증여받는 거 일도 아니야. 빌라와 요양원. 사위의 저울 위에서 만호 씨의 존재는 그 두 가지와 맞교환되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만호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졌습니다. 방문 틈으로 거실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화려한 색감의 브로슈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심 속의 낙원, 효 사랑 요양병원. 표지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박혀 있었지만 만호 씨의 눈에는 그곳이 현대판 고려장 터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앨범에서 꺼낸 듯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만호 씨가 어린 지연이를 목마 태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지연이는 그 사진을 엄지로 쓸어내리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호 씨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안 된다고 해라. 제발 아빠는 너희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해다오. 하지만 침묵 끝에 들려온 지연이의 대답은 만호 씨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놓았습니다. 알았어. 근데 지금 당장은 말고. 아빠 마음 추스르실 시간은 좀 드려야지. 그리고 시설 진짜 좋은 데로 해야 해. 남들 보기에 흉하지 않게. 당연하지. 내가 누구냐? 최고급으로 알아놨다니까. 당신은 역시 현명해. 사위가 지연이의 어깨를 감싸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지연이는 들고 있던 사진을 앨범 사이에 끼워 넣지 않고 식탁 구석으로 슬그머니 밀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위가 내민 요양원 브로슈어를 집어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보기에 흉하지 않게. 그 말이 만호 씨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딸에게 아비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짐이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체면칠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만호 씨는 침대에 힘없이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의 벽지 무늬가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릴 만큼 깊은 절망이 그의 영혼을 잠식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거실은 다시금 분주해졌습니다. 여행용 캐리어 3개가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연이와 윤서방은 옷가지와 컵라면, 수영복 등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보,
도윤이 래시가드 챙겼어? 거기 햇볕 세니까 선크림도 큰 걸로 가져가야 해. 아, 맞다. 민지 튜브도 챙겨야지. 크루즈 수영장이 엄청 크다던데. 크루즈. 그 단어가 만호 씨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족들이 뭔가 준비하는 낌새는 챘지만 그게 여행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평생 만호 씨가 한 번쯤 가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크루즈 여행이라니요. 만호 씨는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목발 짚는 소리가 탁, 탁 하고 울렸지만 짐을 싸느라 들뜬 가족들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호 씨는 마른 침을 삼키고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어디 놀러 가냐? 그제야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네 아빠. 회사에서 우수사원 포상 휴가가 나왔어요. 급하게 결정된 거라 말씀 못 드렸네. 3박 4일로 일본 크루즈 다녀오려고요. 크루즈? 만호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칠순 잔치 때도 어버이날 때도 만호 씨는 나는 다 필요 없다. 죽기 전에 배 한번 타보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지연이는 나중에 돈 모아서 꼭 보내드릴게요라고 약속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그 배를 타러 간다는 것입니다. 만호 씨의 시선이 바닥에 놓인 캐리어 3개를 훑쳤습니다. 그리고 갈 곳 잃은 눈동자로 사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비굴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요. 나도 같이 가는 거냐?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서방이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만호 씨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는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거기가 어디 동네 목욕탕 가는 줄 아세요? 배 안에서 며칠을 지내야 하는데 그 다리로 어떻게 가시게요? 휠체어 끌고 다니기도 힘들고 혹시라도 배에서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보험 처리도 안 된다고요. 사위는 마치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듯 하지만 차갑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은 회사 동료 가족들이랑 같이 가는 거라 인원수도 딱 맞춰져 있어요. 아버님 표는 애초에 예약도 안 됐습니다. 그냥 집에서 편하게 TV 보시면서 쉬세요. 저희가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요. 애초에 예약도 안 됐다. 만호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계획 속에 자신의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식탁 위에는 여권 4개가 나란히 포개져 있었습니다. 사위, 딸, 손자, 손녀. 완벽한 4인 가족. 그 견고한 성벽 안에 늙고 병든 아비가 들어갈 틈은 바늘구멍만큼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나갔다 올게요. 선물 사올게. 손자 도윤이가 해맑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만호 씨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라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았습니다. 가족들이 떠나는 날 아침 만호 씨는 현관 앞까지 배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식사 꼭 챙겨 드세요. 현관 너머로 들리는 사위의 가식적인 인사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곧이어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이 울리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가족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여행 팸플릿 한 장만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호 씨는 목발을 짚고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팸플릿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꿈의 크루즈 여행,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세요. 화려한 문구가 만호 씨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는 팸플릿을 구겨버리지도 못하고 멍하니 손에 쥔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가족들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도 만호 씨는 맨 뒷줄 구석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만호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은 더 이상 가장도 아버지도 아닌 그저 빨리 치워버려야 할 거추장스러운 짐짝에 불과했습니다. 요양원 브로슈어와 크루즈 여행. 이 두 가지 사건은 만호 씨에게 잔인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유통기한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그때 베란다 구석에서 야옹하는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덩이였습니다. 녀석은 케이지 틈으로 앞발을 내밀며 만호 씨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만호 씨는 홀린 듯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케이지 문을 열자 복덩이가 절룩거리는 다리로 걸어 나와 만호 씨의 발등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넓은 집, 차가운 콘크리트 벽 사이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나눠주는 존재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빗속에서 주워온 이 작은 짐승뿐이었습니다. 만호 씨는 복덩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녀석의 심장 박동이 가슴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 너도 버려졌고 나도 버려졌구나. 만호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꺽꺽거리며 마른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억울함, 배신감, 그리고 사무치는 외로움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만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눈동자에 서서히 다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바닥을 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결기였습니다. 그는 복덩이를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집문서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광자냐? 나다. 만호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 계약하자. 지금 바로 내려가마. 전화를 끄는 만호 씨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요양원 브로슈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어 반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요양원? 누구 마음대로. 이제 만호 씨의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의 센서 등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정막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호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가족들의 소란 뒤에 남은 것은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음과 거실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갔습니다.
텅 빈 소파에는 사위가 미처 치우지 않은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손주들이 벗어 던진 양말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만호 씨는 목발 끝으로 그 양말을 툭 건드려 보았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는 사물들. 이 집안의 모든 물건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 집의 명의자인 만호 씨를 반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옹. 베란다 쪽에서 들려온 작은 울음소리가 만호 씨의 고개를 돌리게 했습니다. 복덩이였습니다. 녀석은 케이지 틈새로 앞발을 내밀어 허공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만호 씨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케이지 문을 열자 복덩이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녀석의 다리는 만호 씨의 무릎처럼 불편해 보였습니다. 빗속에서 구조될 때 다친 뒷다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 걷는 모양새가 위태로웠죠. 만호 씨는 거친 손바닥으로 복덩이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녀석의 등줄기가 손바닥에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얼음장 같던 만호 씨의 손끝을 타고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너도 아프냐? 만호 씨가 혼잣말처럼 물었습니다. 복덩이는 대답 대신 만호 씨의 부어오른 무릎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 순간 만호 씨의 눈에 맺혀 있던 막이 걷히는 듯 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쓸모가 없어지니 차가운 빗속에 내동댕이 쳐진 고양이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나 이제는 짐짝 취급을 받으며 요양원으로 보내질 위기에 처한 자신. 두 존재는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만호 씨의 시선이 거실 유리창 너머로 향했습니다. 멀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아파트 풍경. 이 집을 사기 위해 그가 흘렸던 땀방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모래바람을 마시며 벽돌을 날랐던 기억. 귀국 후 시장통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10원 한 장을 아끼려 점심을 굶었던 날들. 그리고 7순이 넘은 나이에도 손주들 학원비를 보태겠다고 물류센터에서 쌀포대를 나르던 지난 겨울의 기억까지. 으드득. 만호 씨의 이가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신의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허리가 휘어질 때까지 일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내 자식, 내 손주들만큼은 번듯한 집에서 기죽지 않고 살게 하고 싶다는 일념. 그것이 만호 씨를 버티게 한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몰래 엿들은 요양원 이야기와 자신만 쏙 빼놓고 떠난 크루즈 여행이었습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만호 씨는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그것은 후회라기보다는 뼈저린 자각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까지 상하차 일을 하며 몸을 혹사한 것이 가족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을 키운 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만호 씨는 복덩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로 얼룩졌던 눈동자에는 서늘한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죠. 그는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을 내딛는 소리가 이전보다 묵직하고 단호했습니다.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철제 금고. 만호 씨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 마이너스 삑.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한 서류 봉투 하나와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문서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증거물. 만호 씨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의 까슬까슬한 질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가슴에 품는 대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딸 지연이도 사위도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소장님? 나 천이호 최만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부동산 중개인 김 소장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웬일이세요? 안 그래도 요즘 그쪽 매물 찾는 사람이 집 내놓겠습니다. 만호 씨가 말을 잘랐습니다. 네, 집을요? 지금 당장이요? 따님하고 상의는 되신 내 집입니다. 내 명의고 내 도장 내가 가지고 있어요. 오늘 당장 계약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오라고 하죠. 시세보다 5천 싸게 던질 테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 잔금까지 3일 안에 끝내는 조건으로. 수화기 넘어 김 소장의 숨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천만 원이나 싸게 나온 급매물. 그것도 한강뷰가 나오는 로열층 아파트. 투자자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미끼였습니다. 어르신, 진심이세요? 그러면 당장 계약금 들고 올 사람 줄을 섭니다만 정말 가족분들은 잔말 말고 사람 보내요. 일시간 주겠습니다. 만호 씨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검게 꺼졌습니다. 그는 침대에 걸터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거친 일로 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손. 그 손에는 이제 가족을 위한 걸레나 짐꾸러미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도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일시간 뒤 거실 탁자 위에는 계약서가 펼쳐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매수인은 연신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야, 구조가 진짜 잘 빠졌네. 도배랑 장판만 새로 하면 완전 새집 되겠어. 매수인은 만호 씨가 앉아 있는 것도 잊은 채 이미 자신의 집이 된 양 떠들어댔습니다. 만호 씨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계약서의 약관을 읽어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매도인 최만호. 그 세 글자가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만호 씨는 인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매캐한 인주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는 도장에 붉은 밥을 듬뿍 묻혔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하단 자신의 이름 옆에 힘주어 눌렀습니다. 꾹. 종이가 눌리는 미세한 감각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붉은색 원형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집을 파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있던 노예계약을 파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계약금은 지금 바로 이체해드렸습니다. 잔금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뒤 목요일 오후 2시까지 입금하겠습니다. 매수인이 깍듯하게 인사하며 돌아갔습니다. 만호 씨의 통장에는 계약금 입금이라는 알림 문자가 떴습니다. 0이 8개.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만호 씨는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도장 한 번 찍으면 끝나는 것을 왜 그토록 망설이고 참고 견디며 살았을까요?
계약이 끝나자마자 만호 씨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재활용 센터였습니다. 예, 사장님. 천이호입니다. 여기 있는 가구랑 가전제품들 싹 다 가져가세요. 네, 전부 다요. 돈은 안 줘도 되니까 내일까지 깨끗하게 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오후부터 만호 씨의 집은 거대한 해체 작업장이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들이닥쳐 소파를 드러내고 TV를 뜯어내고 식탁을 분해했습니다. 사위 윤서방이 그렇게 아끼던 85인치 TV가 짐차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만호 씨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딸이 아끼던 명품 그릇 수납장도 손주들의 게임기도 모두 트럭 위로 던져졌습니다. 어르신, 이 자개장은 진짜 비싼 건데 버리시게요? 인부가 안방에 있던 자개농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만호 씨의 아내가 혼수로 해왔던 유일하게 만호 씨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만호 씨는 잠시 그 자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때 묻은 손잡이와 영롱한 자개무늬.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져가쇼. 다 가져가. 과거의 흔적을 남겨두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기억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지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틀 동안 만호 씨는 잠도 자지 않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 그리고 복덩이의 사료와 케이지.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담기거나 재활용 트럭에 실려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기 하루 전날 밤, 집은 완벽하게 비워졌습니다. 벽지와 장판만 남은 텅 빈 거실은 목소리가 울릴 정도로 황량했습니다. 만호 씨는 거실 한가운데 낚시 의자를 펴고 앉았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복덩이의 케이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에 노을빛이 길게 들어와 앉았습니다. 만호 씨는 무릎 보호대를 풀었습니다. 시커멓게 멍이 들고 퉁퉁 부은 무릎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손으로 그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고생했다 만호야. 스스로에게 건네는 첫 위로였습니다. 71. 늦어도 한참 늦은 나이였지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 준비를 마쳤습니다. 띠리릭. 환청처럼 도어록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일이면 가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로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웃으며 들어오겠죠. 그리고 텅 빈 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만호 씨는 그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경악할 사위의 얼굴, 비명을 지를 딸의 모습. 하지만 만호 씨의 가슴 속에는 복수심보다 더 큰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들의 평가에 내 존재 가치를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완전한 자유. 그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잔금까지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만호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가족들이 오기 전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인사는 해야겠죠. 그들에게 줄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만호 씨는 미리 작성해 둔 편지 한 통을 꺼내 텅 빈 거실 바닥, 예전 TV가 있던 자리에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 열쇠를 올려두었습니다. 쇠붙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챙그랑 소리가 맑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만호 씨는 복덩이가 든 케이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녀석도 무언가 느꼈는지 조용히 만호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자, 복덩아. 우리 집으로. 만호 씨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내일 마주할 새로운 태양을 기다리는 자의 단단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집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쪽잠을 청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가 떠난 자리에 들이닥칠 폭풍은 오롯이 남겨진 자들의 몫이었으니까요. 띠리릭, 띠리릭 철컥.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텅 빈 집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만호 씨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낚시 의자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공소리처럼 들렸죠. 현관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눅눅한 여름 습기와 함께 가족들의 들뜬 목소리가 와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 집이다. 역시 집이 최고야. 여보, 에어컨부터 켜. 찜통이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손주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바퀴 달린 캐리어가 문턱을 넘는 덜컹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라는 현관 중문을 여는 순간 거짓말처럼 딱 끊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말이죠. 가족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이 기억하던 스위트 홈이 아니었습니다. 85인치 대형 TV가 걸려있던 벽면에는 희끄무레한 먼지 자국과 목구멍만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푹신한 소파가 있던 자리에는 바닥 장판에 색이 바랜 네모난 자국만이 덩그러니 드러나 있었죠. 부엌 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식기세척기, 4인용 대리석 식탁까지 모조리 사라지고 수도꼭지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물 한 방울을 똑하고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사위 윤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신고 있던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입을 딱 벌리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멍하니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재난 현장에 도착한 목격자 같았죠. 뒤따라 들어온 딸 지연이는 손에 들고 있던 면세점 쇼핑백을 스르르 놓쳤습니다. 쇼핑백 안에 있던 화장품 병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만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낚시 의자에 앉아 있는 그의 무릎 위에는 복덩이가 얌전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만호 씨의 시선이 사위와 딸 그리고 겁에 질린 손주들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왔냐? 만호 씨의 목소리는 지극히 낮고 건조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윤서방이 선글라스를 거칠게 벗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다 무슨 꼴입니까? 도둑이라도 들었어요? 가구들이 다 어디 갔냐고요? 윤서방은 안방, 작은 방, 부엌을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살림살이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커튼까지 떼어버려 창문 너머에 햇빛이 적나라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윤서방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만호 씨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치매라도 오신 거예요? 멀쩡한 살림을 왜 다 갖다 버려요?
사위의 고성에 복덩이가 놀라 하악거리며 털을 세웠습니다. 만호 씨는 복덩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사위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위가 큰 소리 칠 때마다 움츠러들거나 눈치를 받겠지만 지금의 만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서늘했습니다. 버린 거 아니다. 그럼요. 다 어디 갔는데요? 집을 비워줘야 해서 치웠다. 비우다니요? 누가요? 내가. 만호 씨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윤서방이 허겁지겁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매매, 잔금 완납? 소유권 이전? 윤서방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를 뒤집어 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힌 만호 씨의 도장은 현실이었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집을 파셨다고요? 저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재건축 들어가면 20억은 그냥 넘는 집인데 이걸 시세보다 5천이나 싸게 팔아요? 미치셨어요? 윤서방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텅 빈 거실을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도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아빠, 진짜야? 진짜 팔았어? 그럼 우리 갈 데도 없는데 집을 팔면 어떡해? 도윤이 학교는? 당장 어디서 살아? 지연이는 만호 씨의 옷자락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사라진 재산에 대한 공포의 눈물이었죠. 만호 씨는 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너희 갈 데가 왜 없냐? 윤서방이 노래를 부르던 그 신도시 빌라, 거기로 가면 되겠구나. 거긴 아직 세입자 계약도 안 끝났고 무엇보다 좁아서 우리 네 식구 살기도 빠듯하단 말이에요. 그럼 잘 됐네. 좁은 집에 늙은이까지 얹혀 살면 더 좁을 텐데 내가 빠져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만호 씨의 비꼬는 말에 지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호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낡은 무릎 보호대가 펴지며 찌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사위 윤서방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사위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서방, 내가 그랬지? 이 집 명의만 노인네 거지 실소유주는 너희라고. 윤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등기 권리증, 내 인감도장. 그게 법이다. 내가 내 집 파는데 내 허락이 왜 필요하냐? 그래도 도의적으로 가족인데. 가족? 만호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이라서 요양원 브로슈어를 식탁에 올려놓냐? 가족이라서 칠순 노인네 혼자 놔두고 너희끼리만 크루즈 여행을 가? 그것도 내 돈으로 산 이 집에서 내 등골 빼먹으면서. 만호 씨의 호통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푹 숙였고 손주들은 무서워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먹거렸습니다. 윤서방만이 억울하다는 듯 씩씩거렸습니다. 아니, 요양원은 아버님 편하시라고 알아본 거고 여행은 회사에서 보내준 거라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 집 물려받으면 저희가 다 모실 건데 그걸 못 참고 닥쳐라. 만호 씨의 고함 소리가 천둥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양반의 분노에 윤서방이 입을 합 다물었습니다. 모셔. 나 죽으면 그따위 제사상 받을 생각 없다. 너희가 바란 건 내 죽음이고 내 집이었지.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내 놈들이 밤마다 쑥덕거리며 나 언제 요양원 보낼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내가 다 들었다. 만호 씨는 바지 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사위의 가슴팍에 툭 쳤습니다. 잔금 여기 다 들어와 있다. 10원 한 푼 안 빼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자산이 여기 있는데 어쩌냐. 비밀번호를 나만 아는데. 윤서방의 시선이 통장에 꽂혔습니다. 욕망과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뺏고 싶어도 뺏을 수 없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방어된 만호 씨의 성체였습니다. 이 돈으로 난 내 인생 살 거다. 죽을 때까지 다 쓰고 갈 거야. 너희한테 줄 유산? 10원도 없다. 그러니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봐라. 재건축 로또, 증여, 꿈 깨라. 만호 씨는 바닥에 놓인 작은 여행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복덩이가 든 케이지를 들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에서 그가 챙긴 짐은 고작 양손에 들린 것이 다였습니다. 아빠 진짜 가시려고요? 저희 두고. 지연이가 뒤늦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없으면 우리 당장 어떻게 살아. 애들 밥은? 청소는? 나 회사 그만둬야 해? 끝까지 자신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딸의 모습에 만호 씨는 남아있던 미련의 찌꺼기마저 깨끗하게 털어냈습니다. 지연아, 너도 이제 46이다. 내 새끼 밥은 내가 해먹여라. 내 빨래는 내 손으로 하고. 그게 어른이다. 나는 이제 부모 노릇 그만하련다. 만호 씨는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윤서방이 길을 막으려 했지만 만호 씨가 내뿜는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비켜섰습니다. 만호 씨는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낡은 등산화를 구겨 신으며 그는 마지막으로 텅 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들의 울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뒤엉킨 아수라장. 하지만 만호 씨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남의 집 불구경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새 집주인이 내일 아침 9시에 인테리어 공사하러 온다고 했다. 그때까지 짐 빼라. 안 그러면 짐 다 길바닥에 내놓는다고 하더구나. 그 말을 끝으로 만호 씨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이 탁하고 켜지며 만호 씨를 비췄습니다. 마치 새로운 무대로 나가는 배우를 비추는 조명처럼 말이죠. 아버님, 장인어른, 잠깐만요. 아빠, 가지마. 등 뒤에서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따라 나왔지만 만호 씨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문이 열렸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탔습니다. 닫힌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틈새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딸과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사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10, 9, 8 줄어들수록 만호 씨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도 하나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1층에 도착해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눈부신 여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덥고 짜증스럽게만 느껴지던 그 햇살이 오늘은 축복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만호 씨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매연 섞인 도시의 공기였지만 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한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그는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그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어르신,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만호 씨는 품 안의 복덩이 케이지를 소중하게 안으며 생전 처음으로 가장 확신에 찬 목소리로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청량리역으로 가주쇼. 강원도 가는 기차를 타야 합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아파트 단지가 멀어져 갔습니다. 만호 씨는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백미러 속에 작아지는 아파트는 더 이상 그가 지켜야 할 성이 아니라 탈출에 성공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야옹. 복덩이가 케이지 안에서 기분 좋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집으로. 만호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이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의 미소였습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가족들의 눈치와 고된 노동이 아닌 강원도의 맑은 호수와 텃밭, 그리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의는 회복되었고 왕은 스스로 왕관을 내려놓고 자유인이 되어 떠났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강원도 호수 마을의 밤은 서울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깊게 찾아왔어요. 이삿짐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고 난 뒤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죠. 하지만 그 정막은 예전 아파트 거실에서 느끼던 차가운 외로움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풀벌레들이 우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처마 밑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댕그랑 하고 맑은 소리를 내는 살아있는 고요함이었으니까요. 만호 씨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평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도시의 매연 대신 젖은 흙내음과 소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무릎 위에는 어느새 복덩이가 올라와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녀석의 골골거리는 숨소리가 만호 씨의 심장 박동과 맞물려 평온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좋구나. 만호 씨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빌딩 숲에 가려 보이지 않던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 없이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계절은 정직하게 흘러갔습니다. 낯설었던 산골 생활도 첫눈이 내릴 무렵에는 제법 익숙해졌죠. 만호 씨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마당에 눈을 쓸고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가장 달라진 건 밥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먹다 남은 식은 밥이나 급하게 물에 말아 먹던 국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제 만호 씨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쌀을 씻었습니다. 칙칙폭폭 뜸드는 냄새,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호 씨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배추로 끓인 된장국과 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를 상에 올렸습니다. 소박하지만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한 내 밥상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차가운 냉기들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좁은 빌라로 이사간 지연이네 집은 매일 아침이 전쟁터였습니다. 엄마, 내 체육복 어딨어? 할아버지가 빨아놨을 거 아냐? 몰라. 내가 찾아. 엄마 지금 늦었어. 도윤이가 짜증을 내며 옷무덤을 뒤졌지만 예전처럼 반듯하게 다림질된 체육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고무장갑을 끼려다 손톱이 부러지자 그녀는 결국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절로 채워지던 쌀독, 항상 깨끗했던 마루, 따뜻하게 데워져 있던 국. 그 모든 것이 마법이 아니라 아버지 만호 씨가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기적이었다는 것을요.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되어 시린 바람을 불러들였고 가족들은 그 바람을 맞으며 비로소 가장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호수 마을 입구로 낯익은 승용차 한 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들어왔습니다. 딸 지연이와 사위, 그리고 손주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들의 몰골은 꽤나 초췌해 보였습니다. 윤서방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지연이의 얼굴에는 거친 생활의 흔적이 역력했죠. 만호 씨는 텃밭에서 김을 매다 허리를 펴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반겼겠지만 그는 그저 흙 묻은 장갑을 탁탁 털고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왔냐? 어색한 침묵 속에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만호 씨가 직접 캔 봄나물과 묵은지, 찜이 올라왔습니다. 가족들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2숟가락. 지연이의 숟가락질이 점점 느려지더니 이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맛있다. 지연이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빠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맨날 우리 입맛에만 맞추느라 아빠는 짠지 싱거운지 말도 안 했잖아. 지연이는 밥그릇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윤서방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묵묵히 국물만 들이켰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보였습니다. 밥상 머리에 앉은 아버지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혈색이 좋아졌다는 것을요. 낡은 작업복 대신 깨끗한 개량 한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평온이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마루에 둘러앉아 과일을 깎을 때였습니다.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만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돼? 우리가 잘못했어. 요양원 얘기도 여행 간 것도 다 내가 미쳤었나 봐. 빌라 정리하고 대출 좀 받아서 다시 아파트 전세라도 구하면 아빠 모실 수 있어. 응? 지연이의 말에 윤서방도 거들었습니다. 네, 장인어른. 제가 진짜 잘 모실게요. 애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고 혼자 여기서 적적하시잖아요. 가족들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만호 씨는 가만히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에 햇살이 윤슬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잡힌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빼냈습니다. 아니, 나는 안 간다. 아빠, 적적하지 않다. 여기 복덩이도 있고, 아침마다 찾아오는 새들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 것 같거든. 만호 씨는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향긋한 쑥차 향이 퍼졌습니다. 너희랑 같이 살면 나는 또다시 지연이 아빠, 윤서방 장인, 도윤이 할배로만 살아야 해.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눈치 보면서 말이다. 나는 이제 그게 싫다. 나는 그냥 최만호로 살고 싶어. 가족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만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방학 때마다 이틀씩은 와서 자고 가거라. 그 정도면 족하다.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흙도 밟고 쉬다가. 하지만 밥은 너희가 차려 먹고 설거지도 너희가 해라. 여기선 내가 왕이니까. 그 말에 손주 도윤이가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왕 같아요. 멋있어.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풀리며 마루 위로 안도의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거절이었지만 매몰찬 절연이 아닌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선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는 길, 만호 씨는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죠. 예전처럼 차 뒷공무니를 보며 서러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가운 손님이 왔다가 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배웅하는 여유로운 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고요가 찾아온 마당. 만호 씨는 텃밭으로 돌아와 호미를 들었습니다. 흙을 파내자 붉은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대며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땅의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다. 그는 허리를 펴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노을이 장엄하게 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70년의 세월이 저 노을처럼 저물어가고 내일이면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만호 씨는 복덩이를 품에 안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고 어디선가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만호 씨의 밥상은 그 어느 때보다 소박했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충만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도 짐짝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누리는 진정한 어른이자 자유인 최만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요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함께 바랄게요.